가지안텝에 딱 들어가면요, 시내 중심에 산등성에 그 가지안텝 성이 이렇게 쫙 보여요. 네. 히타이트 제국이 기원전 2000년이면 지금부터 4000년 전부터 그때 망루에서 시작을 해서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오스만 제국 보면서 이 성으로 이렇게 잘 둘러싸여 있어요. 특히 이제 오스만 제국이 와해되던 시점, 네. 1차 대전 그 시점에 프랑스군이 이쪽 요충지를 장악하기 위해서 공격했는데 이 시민들이 프랑스 공격을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거점 지역이 가지안텝 성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그 멋있는 성이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 성이 상당 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니까 그 가지안텝의 상징이 무너진 거죠. 네, 3프로TV 신과 대화, 우리 사회 중요한 이슈들을 전문가분을 모시고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요, 최근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사망자도 계속 속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지진은 과거에 있었던 두 번의 지진보다도 더 큰 지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구조 작업은 종료가 됐지만 계속되는 여진으로 튀르키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튀르키예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먼 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모신 분은요, 튀르키예의 찐 전문가십니다. 튀르키예 전 대사 조윤수 대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앞에 이렇게 책이 있는데 사실 저 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사전에 여쭤봤었는데 제가 정말 꼭 읽어야 하는, 저한테는 필독서더라고요. 제가 귀국한 이후 대학에서 튀르키예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대부분이 튀르키예 역사에 대한 책은 많지만은 튀르키예 그 최근의 정세에 대한 책은 없어서 제가 대사로 있으면서 적었던 기록들을 모아서 좀 알기 쉽게 저술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위한 책이면은 정말 쉽게 풀어주셨을 것 같은데. 예, 가능한 한 쉽게 했습니다.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튀르키예에서만 한 3년 정도지 외교관 생활 그래도 꽤 오래 하셨잖아요. 네, 35년 이상이라고 전 세계 6개국에서 근무했지만은 한 50개국 이상 출장하면서 우리와 같은 점, 우리와 다른 점, 이런 점을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대사님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외신에서 종종 다루기는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 그리고 그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일 정도를 공부해서 그렇게 전달을 드리는데, 대사님과 함께 제가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튀르키예 상황에 대해서 아주 깊게 아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그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는 사망자만 지금 47,000명 네.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여진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여진만 지금 엊그저께까지 6,000회가 넘었다고 하나요? 네. 그 정도로 되는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난 100년간에 두 차례 커다란 지진이 있었는데 네. 이번 지진의 경우에도 그 강도는 예전 두 차례하고 비슷합니다만은 강진이 두 차례 크게 발생하고 거기에 준하는 또 강한 지진이 한 40차례 정도 발생했고, 지금 사망자가 어제 기준으로 튀르키예에서는 한 4만 1,000명이 넘어섰고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튀르키예 4만 1,000명 가운데서 한 2만 1,000명 정도가 하타이라는 지중해 지역에 있는 데서 이렇게 발생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튀르키예가 원래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인가요? 튀르키예가 크게 두 개의 지진대, 북쪽의 지진대가 이제 형성돼 있고 남쪽에 이번에는 동아나톨리아 지각대인데 네네. 이 지각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두 차례 큰 지진은 북아나톨리아 그 지각대 그쪽에서 발생했죠. 주로 이스탄불 근처에서 난 건가요? 예, 이즈미트하고 그 다음에 동북부입니다. 그래서 그쵸. 지진상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재산상의 이제 피해도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했는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발생한 범위가
튀르키예가 81개 주입니다. 그 가운데 11개 주, 15% 정도가 이제 영향을 야. 받았죠. 그래서 지각대가 또 서울에서 부산 거리 이상의 지각대가 평평하던 지역이 내려앉은 네. 골짜기가 생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그 문제뿐만 아니라 네. 잔해, 그다음에 쓰레기, 해엄물 이런 것들이 좀 1억 톤 정도 돼서 나중에 지진이 가라앉으면은 나중에 이제 조정 국면에 들었으면은 환경적인 문제도 이렇게 굉장히 심각할 거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고서는 곧 나오겠지만은 네. 건물이 노후화됐고 집안이 물론 약했고 특히 심한 거는 건축 규정을 안 지킨 거죠. 불법.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부실한 건자재를 사용했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인재라는 어떤 비판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정말 땅이 종이 찢어진 네. 것처럼 이렇게 네. 엇갈려 있다거나 음. 벌어져서 협곡이 생긴다거나 네, 네, 정말 밭이 이렇게 있는데 네. 한 밭인데 이렇게 쪼개져서 협곡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의 모습을 농부가 정말 힘이 축 빠진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사진도 봤거든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것도 그 무너지는 동영상들이 SNS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종이집이 무너지듯이 네. 모래성이 이렇게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건축 규정을 네. 지키지 않았던 그런 점도 있고. 그 에르도안 대통령 그 대선 취하면서 좀 완화시켰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건물들이 한 10층 지어줄 거 한 층 더 올려서 괜찮아 막 네. 이런 식으로 했던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다 무너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스탄불 공과대학에서 1차 보고서에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어떤 건축 규정을 많이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 많았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죠. 그때 말씀하신 대로 1999년도에 그런 그 이즈미트라는 네. 이스탄불 부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네. 건축 규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만들긴 만들었죠. 그렇지만 아마 그동안 발생 빈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그 건축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지키지 않았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에르진이라고 하나요? 에르진잔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는 몇 곳 빼고는 거의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거기에 시장이 건축 그 규제를 상당히 엄하게 해서 그런 거다라는 네. 게 있던데. 그런 게 시사하는 바가 우리한테도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이 이후에 다시 한번 건축 규정도 더 보게 될 테고 나중에 이스탄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마 시민들이 안전 진단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도시뿐만 아니라 정말 문화재, 네. 아주 튀르키예한테 굉장히 소중한 유산들이 무너지고 네. 수천 년 동안 건재하던 건물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사진들도 봤거든요. 네. 네. 그 피해 정도는 얼마나 되나요? 이번에 이제 지진이 발생한 데가 직사각형 모양의 바로 밑에 정중앙에 중남부 지역의 가지안텝이라는 지역하고 네. 인근에서 크다랗게 발생을 했는데 가지안텝이라는 지역은 중남부 지역의 거점 도시고 물류 중심 도시입니다. 거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도시라면서요? 굉장히 큰 도시고 6대 도시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1시간 정도로 가면은 인류 문명의 그 본고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가보면은 굉장히 옥토예요. 그래서 고대부터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쪽 부근으로 그 문화재가 고대 문화유적들이 많죠. 네. 그럼 우리한테 조금 더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2015년에 이슬람 극단 세력이 극성일 그 시점에 네네. 우리 한국 청년 10대 청년 한 명이 이렇게 그 시리아 IS로 넘어갔는데 기억나요. 그때 네. 그게 이스탄불 거쳐서 이 가지안텝을 통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안텝 중심으로 커다란 지진이 생겼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은 거는 그 한 서너 시간 거리에 서쪽으로 가면은 지중해 연간에 하타이주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쪽 지역이 지금
가장 피해를 받았습니다. 문화재 얘기하시니까 조금 한 2개 정도 이제 말씀을 좀 길게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안탭에 딱 들어가면요, 시내 중심에 산등성이에 그 가지안탭 성이 이렇게 쫙 보여요. 네. 우리로 보면은 공주에 가면은 공산성 같은 게 있어요. 저기 도착하면은 위에 네네. 이제 성들이 쫙 멋있게 있는데, 이게 그 가지안탭 성이 히타이트 제국이 기원전 2000년이거든요. 지금부터 4000년 전부터. 그때 막루에서 시작을 해서 로마 제국, 그 비잔틴 제국, 오스만 제국 보면서 이 성으로 이렇게 잘 둘러싸여 있어요. 특히 이제 오스만 제국이 와해되던 시점, 네. 1차 대전 그 시점에 그 프랑스군이 이쪽 요충지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했는데, 이 시민들이 프랑스 공격을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거점 지역이 가지안탭 성이었습니다. 네. 저도 올라가 봤는데 안에 그 굴로 이렇게 쭉 돼 있고 전투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박물관으로 돼 있어서 그 예전에부터 내력을 쭉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멋있는 성이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 성이 상당 부분이 무너져 내렸대요. 그러니까 그 가지안탭의 상징이 무너진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비유가 좀 오히려 약할 것 같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가 완전히 다 망가졌다? 네, 그런 정도.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인가요? 그렇죠. 그게 체감 정도가?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정말 피해가 큰데, 이 지역이 사실 튀르키예를 이렇게 지도로 봤을 때는 시리아 붙어 있는 쪽 근처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네. 조금 더 위에, 네. 그 이스탄불 쪽에는 피해는 거의 뭐 없나요? 이스탄불 같은 경우는 그 가지안탭에서 비행기로 한 2시간 걸리죠. 굉장히 아까 그 땅이 넓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쪽에 대한 어떤 피해 정도는 나중에 이즈미트 피해라든가 아니면은 1999년에 있었던 이즈미트, 그 다음에 에르진잔 피해하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지금 지진이 여진들이 많이 일어났고, 다음의 표적은 이스탄불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사실 터키가 제가 알기로는 4개의 판이 겹쳐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진이 난 곳은 2개의 판이 서로 밀고 밀리다가 이렇게 났는데, 그동안에는 지진이 안 난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동안의 에너지들이 축적이 돼서 네. 지진이 안 날 지역은 아니었다. 네. 그러나 그동안의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그게 폭발한 거다, 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의 그 분석이 아무래도 맞겠죠. 그리고 이 지진 이후에 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 지진대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발생한 거는 동아나톨리아 지각대에서 있었고, 네. 지난 2차례 큰 지진은 북아나톨리아 지각대인데, 그 중에 이제 그 북아나톨리아를 지나는 데가 이스탄불 남쪽에 마르마르 바다라고 조그만 바다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 맨 오른쪽 면에 이즈미트라는 지역에서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각대가 그 이스탄불 밑을 아래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지진이 안 난다고는 뭐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죠. 다만 최근에 그 지난 역사에 보면은 아직 크다란 7 이상의 지진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진이 그동안 안 났던 데서 난 것처럼 이렇게 날 수도 있다고 봐야죠. 그 과거에 1939년 네. 그리고 1999년에도 이렇게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피해는 지금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가 그 2군데를 다 가봤거든요. 그 네. 지진 때문에 가본 거는 아니고, 네. 우선 1939년에 있었던 에르진잔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갔었는데, 제가 간 데가 2017년이니까 네. 거의 80년이 됐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이 1939년에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33,000명 죽었으니까 굉장히 크다는 지진이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쭉 그 마을을 돌아보는데 2층 이상의 건물들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모든 건물들이 많이 이제 폐화되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높은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이제 우려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문화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예전에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철기 문화와 관련된 그 지역이 망하고 나서 오른쪽 편에 우라르투라는 왕국이 생겼어요.
그 수도는 반이라고 이란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통치 영역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 왕국의 서북쪽의 변경 지역이 에르진잔이라는 어떤 그 지역인데 그쪽에 가서 이제 신전이라든가 성벽을 보니까 가장 특이했던 거는 이 커다란 돌 같은 거를 기계로 자른 듯이 굉장히 반듯하더라고. 그 저기 계단 같은 데도. 네. 그래서 그 물어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세공 기술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지금도 투르키에서 세공 기술이 강하다 하면 그쪽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투르크의 동북부 지역이거든요. 예전에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이런 때 러시아, 소련이 좀 많이 침략하고자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1999년에 일어났던 이즈미트 지역은 네. 이스탄불에서 한 1시간 정도 차로 가는 거리인데 제가 가봤을 때는 이제 지진 피해는 다 복구가 됐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물류 중심입니다. 아주 잘 발전됐는데 저는 갔을 때 이제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잘 많이 들어보진 못했지만은 네. 1999년 당시에 그때 기록을 보면은 거의 모든 그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하얀 그 텐트 있죠. 네. 쭉 연결돼 있다는 걸 봤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 데가 뭐라 그럴까 위가 밑으로 고꾸라져 있는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지금은 다 복구가 됐는데 아마 그 지진에 대한 어떤 공포감은 계속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지만 99년 지진 당시에는 한국도 이번에처럼 지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몇몇 분들이 가셔서 지원을 해준 거였나요? 아니면 정말 단체로 뭔가 가서? 그 당시에 우리가 한국전으로 인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네. 투르키가 커다란 지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지원이 굉장히 미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는 한 투르키 친선협회에 발족하면서 그 회원들 중심으로 대대적인 어떤 그 모금 운동을 벌여서 민간 차원에서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 단체가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번 지진 때도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아까 전에 더 깊게 얘기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나 뭐 유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더 듣고 싶기는 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꼭 두 군데 정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거는 유네스코에서 네. 다행스럽게 이번에 무너지지 않았던 그런 두 군데 유적지인데 저도 가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가지안테프라는 지역의 동북쪽에 보면 넴누트 산이라고 있습니다. 2200m 정도 산인데 우리 그 한라산보다도 높죠. 거기 올라가 보면은 그 산 정상에 묘수가 이렇게 건립돼 있어요. 네. 거기 가까이 가 보면은 그 묘지의 동서쪽에 9개 정도의 그 좌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몸통은 한 10m 정도고 머리는 한 2m 정도 되는 그게 이제 기원전 1세기, 그 다음에 기원 후 1세기 한 150년간 존재했던 코마네게라는 조그만 왕국의 왕, 안티오코스 왕의 묘소입니다. 근데 그 2200m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은, 처음에 19세기 말에 이 묘소가 있다는 거를 독일 그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서 발굴을 하고 있다가 듣고 나서 이 지역으로 와서 발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두 상이 같이 그 몸통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몇십 년이 지나니까 떨어져 나간 거죠. 가보면 한 5, 6m 앞에 이 두 상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지진이 발생한 그 지진대 중에 하나가 가까이 있으니까. 네. 두 번째는 거기 굉장히 춥거든요, 여름에도. 그러니까 얼었다가 녹고는 해동의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제가 거기서 인상적인 거는 코마네게라는 그 왕국이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의 파르티아 왕국이라고 페르시아 그 후발 왕국입니다. 그쪽에 중간에 끼어갖고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 좌상들을 쭉 보면은 동물이나 신이나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통상 제우스나 아폴론 뭐 이런 서양의 신에 많이 이렇게 경도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양쪽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폴론 같으면은 페르시아의 유명한 신 이름이 미트라스예요. 그러니까 아폴론 미트라스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각 신들의 이름. 그래서 그 정상에서 보면서 네. 이게 우리가 서양 문명에 굉장히 경도돼 있고 동양의 페르시아 이런 문명을 모르구나 이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도 더 이렇게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까 그 가지엔텝이라는 지역이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1시간 정도 가면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네네네. 있었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1시간 정도 더 가면은 산누 우르파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네. 그쪽 남쪽에는 이제 하란이라고 그 아브라함이 잠시 이렇게 거주했던 아. 지역이고, 북쪽에 보면은 퀘베클리 테페, 테페는 언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산 정상에 갔을 때는 굉장히 경이적인 어떤 거성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거성 문화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 아마 일반 독자들도 시청자들도 잘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광개토대양비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그게 이 비석이라는 게 한 3m 되는 그런 비석이 2개가 서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한 10개 정도 1.5m 되는 비석분이 이렇게 쭉 있어서 한 비석분이 한 12개 정도 돼요. 그런 비석분이 23군데 있습니다. 더 경이로운 건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네. 지금부터 9,000년 내지 11,000년 정도. 이야. 그때가 언제냐면은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오던 때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가보면은 그런 그 비석을 만들 만한 어떤 돌 같은 게 없어요. 이게 발굴되기 시작한 거는 1960년부터인데, 지금 한 2018년에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거든요. 네. 그쪽 2군데 지역은 아까 넴루트하고 이게 퀘베클리 테페 이 문화는 세계문화유산으로는 이번에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 더는 가지안텝의 남쪽에 네. 보면은 알레포라는 네. 시리아 도시가 있어요. 맞아요. 그 도시는 시리아의 가장 큰 도시가 다마스쿠스고 네. 그 2번째 큰 도시입니다. 두 근데 번째. 이건 시리아 반군들이 많이 활약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지난 10년간 폭격도 많이 받고 주민들도 많이 이제 소개된 상태인데, 이 지역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이슬람의 13세기, 14세기 보면은 아유브 왕조라든가 이슬람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왕조입니다. 그 왕조가 만든 그 성들이 있어요. 그게 세계문화유산이고 알레포 자체가 세계문화유산군인데 이번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조사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내전 때문에 네, 정부가 그 반군이 있는 지역의 사상자 수를 제대로 조사해 주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피해를 입은 그 시리아 부분의 지도를 보니까 반군도 있고, 네, 그다음에 튀르키예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네, 정부군이 주둔하는 지역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시리아 정부가 외부의 처음에 지원은 중앙정부 다마스쿠스를 통해서 가라, 그렇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지원하기 거의 어렵죠.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뭐 2개 트루켈 통해서 2개 통로를 열겠다고 했지만은 네. 지원의 공도는 텐트 어느 정도 좀 갖다 주는 거 이외에는 지금 지원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튀르키예에서 시리아로 가던 그 통로, 그 도로가 완전히 훼손이 돼서 네, 가져다 주지도 못했다. 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계속 우리가 얘기하면서 나왔던 가지안텝이라는 곳이 시리아의 물자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지원해주던 핵심 지역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뭐 선진국들에서도 시리아에 대한 그런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아무래도 선뜻 지원을 해주기가 좀 보수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은 시리아는 지원을 받기가 어렵겠죠. 예, 지금 당분간은 시리아 같은 경우는 아주 미약한 지원 이외에는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트루키예는 지금 전 세계가 대규모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구하는 데는 오래 걸릴 것으로 보는데, 시리아는 지난 10년간의 내전에 겹쳐서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알레포 지역은 거의 초토화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그 사진을 보니까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 사진, 그다음에 시리아의 지진 피해 사진 이렇게 봤는데, 물론 튀르키예도 건물이 무너진 게 정말 처참하기는 하지만 네, 시리아의 건물이 무너진 사진을 보니까 가루가 돼 있더라고요. 네. 건물이. 네,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큰 돌덩어리 조각이었다면 시리아는 가루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 처참하지라고 좀 공부를 해보니까 내전 때문에 네. 굉장히 허술하게 지었던 것도 네. 있고,
기존에 망가졌던 거에 보수가 안 됐던 것도 네. 있고 그래서 더 피해가 심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군의 거점 지역이다 보니까 이 반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시리아 중앙정부, 러시아, 아울러서 또 투르키예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제 쿠르드 쪽도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곳으로부터 이제 그 공격을 많이 받아서 평소에 예전 사진을 보면은 이미 상당히 많이 파괴됐던 지역에 다시 한번 지금 커다란 지진의 여파가 지금 핥히고 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가루가 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가지안텝에서 시리아로 물류를 좀 지원해주고 물자를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어떤 사이예요? 일부는 지원을 해주는데 일부는 무력 점령을 한 지역도 있고. 네. 네. 사실 그 에르도안 정부하고 네.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하고는 굉장히 천적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가까웠다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서로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류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반군들이 많기 때문에 투르키예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시리아 반군을 많이 지원했던 데가 쿠르드계 시리아 반군을 많이 지원했던 데가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 때 사실 IS 이슬람 극단 세력을 물리치는데 시리아 반군의 쿠르드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IS를 많이 이제 물리치고 나서 효력이 없어지니까 트럼프 정부 때 빠진 거죠. 그렇게 빠지면서 투르키예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아사드 정부의 시리아 중앙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지금 사면초가 상태인 상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네요. 그런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안보가 자기 지역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저는 지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그 지역들을 제가 쭉 가봤거든요. 시리아 국경 가까이 가보면은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면서 역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현장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네요. 다시 좀 튀르키예로 돌아와서 제가 조금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튀르키예 지진이 나고 나서 바로 눈이 왔거든요. 굉장히 추웠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튀르키예 기후를 제가 잘 몰라서 어머나 어떡하나 이렇게 눈까지 온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튀르키예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저를 위해서 튀르키예 인구는 그래도 한 8,500만 명 정도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아주 긴 역사가 있는 문명이 발달한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사님께서 이런 제국들 얘기를 해주실 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을 막 다시 떠올리면서 그 머릿속으로 교과서를 다시 이렇게 훑어볼 정도로 열심히 들었는데 인구 구성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그거 말고 튀르키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요 정도 날씨도 어떻고 국민들의 성향은 또 어떻고 그런 것 조금만 더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2014년 12월에 이제 대사로 부임했는데, 저 역시 대사 부임하기 전까지는 튀르키예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가시지만은, 실질적으로, 튀르키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일 겁니다. 저 자신도, 대사로 이렇게 가기 전까지는 잘 몰랐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부터 이제 한 8,00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고 한 10시간 내지 11시간 정도 갑니다.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 비슷한 것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은 가까운 예로 우리는 그 애가 태어나면은 1살 되면 돌잡이를 하잖아요. 그쪽에서는 이가 처음 나면은 돌잡이를 합니다. 돌잡이 하는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놀이를 한다든가, 우리가 술 먹고 나면 해장국을 먹잖아요. 거기서 내장국으로 회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언어 구조도 좀 비슷하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체면 문화예요. 그리고 성격도 좀 급하고. 그래서 보면 어디 초청받아 가면은 우리 한상 차린다 그러죠. 굉장히 한상을 많이 차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느낀 거는 이 문명이라는 게, 통상 우리가 이집트 가면 이집트의 고대 문명, 그리스 가면은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에서 어떻게 보면 고대 문명 위주인데, 이쪽은 그 시대에 강자들이 차지한 땅이기 때문에
때는 문명이 이렇게 중첩돼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문명도 있고 그리스 로마 문명도 있고 비잔틴 히타이트 문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늘 같은 면만 찾는데 가장 다른 거는 인종적인 측면입니다. 다문화 다인종이에요. 네. 주로 한 것이 이제 70% 정도가 투르크 민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쿠르드 민족 네. 한 1,500만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런 난민, 시리아 난민, 그 외에도 예전에 있었던 유대교, 유대인, 아르메니안, 그리스인들이 있는데 1453년에 메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 당시에 점령했을 때 그때 기록은 인종이 지금보다 더 다양해서 72.5인종이라고. 72.5인종.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0.5인종은 어딜 것 같습니까? 어딜까요? 0.5인종은 그 당시에도 사회적 차별을 받았던 집시를 이렇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비잔틴 제국, 우리가 잘 모르는 비잔틴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1600년간의 수도였거든요. 지금 그 뉴욕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각종 인종이라든가 문화가 교류되던 데가 이쪽 그 이스탄불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이스탄불 그 중심으로 해서 문화 교류가 굉장히 많았고 광범위하게 관할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합스부르크나 영국, 프랑스하고도 교류가 많았어요. 네. 그다음에 인종적으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종적인 이유가 많은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거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인구가 한 그 2014년 12월 달에 인구가 한 7,850만 명이었어요. 3년 후에 떠날 때 되니까 8,100만 명이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이 8,500만 명. 이 대부분이 난민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구성이 그 난민을 어떻게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도 우리가 볼 때는 터키하고 우리하고 같은 점도 있지만은 굉장히 다른 점도 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층적으로 쌓여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죠. 그랬던 그런 튀르키예가 올해가 건국 100주년이에요. 네.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벌써 집권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에르도안 정부의 겉핥기로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고, 참 어떻게 이렇게 못된 사람이 이렇게 오래 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그 국민들 어떻게 그렇게 버티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제가 뭐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르도안 정부의 20년 국정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금년 튀르키예 공화국이 1923년에 이제 건국되었거든요. 금년이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그 튀르키예 국민들은 굉장히 커다란 그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었고, 여당은 여당대로 지난 20년간의 이제 국정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대라는 청사진도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세계 10대 강국이 되겠다 이런 청사진도 있는데, 야당은 지난 20년간의 장기 집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비판하면서 정권 교체와 함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걸 막는, 예전의 내각 책임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서로 그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었고, 5월 달에 이제 대선이 이제 예정돼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20년 성과 이렇게 보면은 명과 암이 있죠. 2003년에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초기 10년간 네.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요? 매년 5% 이상. 그 다음에 그 민주적인 국정 운영으로서 그 서방 국가들이 굉장히 환호했어요. 새로운 형태의 이슬람의 정치, 경제, 사회 모델을 이제 만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2002년 집권하기 전에는 보면은 국민 총생산이 한 3,100억 불 정도 되던 게 10년 정도 조금 지나서 9,600억 불 정도까지. 그때 또 G20 국가로 되고, 그 다음에 OECD 국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격이 굉장히 올라갔던 겁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초기 10년간은.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경제의 과실을 네.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그 환원되도록 했어요. 그 형태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번에 문제가 된 주택이라든가 도서 건설을 통해서 네. 인기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뭐 건축 규제 사면해 주는 것도 그거에 그거는 이제 그 일환이었나요? 이후의 일이고 네네. 그 전에는 굉장히 이제 도로도 없었고 음. 일반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기 거의 어려웠거든요. 의사들이 지방에는 별로 없었고 네. 그 다음에 누구나 부모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한 10년간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 근데 2013년 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장기 집권 체제로 좀 가면서 권위주의적인 하면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이 이제 많이 비판하게 되고 국내적으로도 비판적인 여론이 이제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서방 국가보다는 하고는 이제 좀 소원해지고 러시아나 이란 같은 점차 후에 그런 권위주의적인 국가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들이 시장 자본들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주춤하면서 경제 상황이 좀 쉽지 않게 됐죠. 근데 거기에 병행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시리아 내전이 2011년부터 이렇게 네.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난민이 쏟아져 들어온 거는 제가 있었던 2015년 정도부터 난민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아울러서 당시에 이제 2015년, 16년 이때 쿠르드하고 IS가 극성이었거든요. 네. 이게 전쟁하다 보니까 이 세력들이 투르키 내에서 테러를 벌이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1년 반 동안 150차례 크고 작은 테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정치 상황도 좋지 않았죠. 네. 근데 엎친 데 덮친 경우로 2016년에는 일부 군인에는 쿠데타가 벌어지고 이제 실패로 끝났지만은 그 쿠데타 연루자를 색출하고 또 숙청하는 데 1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위기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2023년이 투르키 국민들로서는 새로운 모멘텀, 기대. 작년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 제가 있을 때 2015년에 1달러당 한 2.3리라 하던 것이 지금 한 18.8리라입니다. 관광객은 좋지만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한 5.3% 작년도. 그래서 작년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새로운 그 분위기가 일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당장 이제 복구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난 20년간을 보면은 에르도안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거는 특히 최근 10년간은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자. 네. 그 다음에 이슬람이 이제 교육이라든가 정치, 사회 이게 좀 더 스며들도록 해서 그 언론 보도에 많이 보면은 히잡 착용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문맹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알파벳, 투르키의 알파벳을 개발해가지고 1920년대 보면 문맹도가 한 80% 이상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해소돼서 오르원 파묵 같은 경우 문학상도 받을 정도. 일단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타투르크의 이념이 90년 정도 진행되다가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 그와 차별되는 히잡 착용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제 금년 5월에 정권 심판을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지진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두고 봐야죠. 근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한 게 제 생각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떤 경제 관념에 의해서 새로운 관념을 제시한 금리를 내려야 인플레가 잡힌다? 네. 라는 사상을 지금 네. 펼치고 있는. 네. 그래서 중앙은행장이 아닙니다.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you fired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고 바꾸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독재의 느낌이 있는데 또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인 정치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근데 국민들에게 되게 뭔가 환원을 해주려는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초기 10년간은 네. 굉장히 그 국민적인 지지가 많고 환원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권위주의적인 그 정치 체제가 이렇게 많이 지배하면서 비판 여론에 대한 어떤 그 통제, 네. 그래서 언론 통제 같은 것이 좀 심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또 성장이 되면 될수록 더 깨이면서 비판적인 여론은 좀 점증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2019년도에 지방 그 선거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5개 그 도시 가운데 물론 지방은 이제 에르도안 정부가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은
이스탄불이나 앙카라나 이즈밀 이런 커다란 도시에서는 야당의 후보가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어떤 욕구 같은 거는 올라가고 있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야당에서 이런 어떤 통합할 지도자 이거를 지금 내세우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스탄불 시장 같은 경우는 유력한 후보인데 지금 선거법을 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세계에서 권위주의적인 지도자 하면은 푸틴 대통령, 네. 시진핑 주석, 또 대표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도 들어가기 때문에 셋이 또 친하잖아요. 이쪽 굉장히 친한. 네. 그렇죠. 만약에 대사님께서는 만약에 이번 지진이 나지 않았다면 에르도안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보세요? 지금 대충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반반 정도인데 사실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여러 언론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여당에서 많이 잡고 있고, 야당의 지도자들이 단일 후보를 지금 내기 위해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원래대로면 5월 14일 날 2차 선거가 있고 만약 과반수가 없으면 5월 28일 날 선거를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통합 이런 것이 이제 하나 관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지방선거와 같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던 국민들의 표가 어떻게 직결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는데, 야당이 어떤 후보를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시작할 때는 2003년 그럴 때는 내각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내각제여서 실질적으로 이제 의원 내각제였는데, 2014년에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의원 내각제 하에 대통령제였고, 네. 2017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바꿨어요. 네. 헌법을 바꿔가지고 2018년에 4월 달에 총선을 통해서 52% 정도, 대선을 통해서,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임기이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이제 대선을 치르도록 돼 있었는데, 정부에서 5월 14일 날 대선을 치르는 걸로 발표를 했었죠.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지진이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럼 지금 여당에서는 우선 중요한 거는 구호, 복구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단합을 해야 됐다다 하고, 이게 5월 14일 대선이 예정대로 실시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야당에서는 예정대로 하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네.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 체제가 11개 주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근데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경우가 아니면은 대선을 6월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기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6월 이전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되는데, 지금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누가 될 거냐 이런 거는 지금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시기상조고, 실질적으로 대선의 선거 일자도 조금 더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우리가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건물들, 건축 규제를 너무 풀어줬다. 에르도안이 대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거의 한 14만 명이 거주한 그 건물의 그 규제를 너무 다 완화해줬다, 풀어줬다, 사면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네. 그러니까 에르도안 책임져라. 그러니까 그 책임론이 깨어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아까 이번 지진에 물론 자연적인 강진이야 불가피한다고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지진이 대규모 피해가 난 원인이 뭐냐,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어떤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사면,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이 초기 10년 동안 총리 시절에 인기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성과의 과실을 네. 지방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돌려줬는데, 그 가운데 이제 건설 이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네. 거에 대해서 11개 주 정도 가운데 7개 주가 이제 에르도안 정부를 지지하는
그 시민들이 아, 많았는데,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건 조금 두고 봐야 됩니다만, 비판적인 여론은 분명히 지금도 있고, 네. 이 서방 언론들을 보면은 그런 인재적인 성격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최근의 뉴스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금이 뭐 이것저것 나올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네. 실질적으로 아까 이자율을 낮췄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 낮춘 것들이 무슨 긍정적인 효과로 이렇게 펼쳐지면 좋은데, 이게 풍선처럼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나타나는 것들이 인플레이션, 높은 작년 OECD 기록에 의하면 작년에 평균 인플레이션이 70% 넘거든요. 네. 금년의 목표가 한 40~50% 정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율 같은 것이 리라가 굉장히 폭락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삶이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 실질 소득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을 더 높이고 하지만은 예전의 수준까지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죠. 네. 이 보조금을 더 준다고 그러더라도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이 70~80%, 40~50% 있으면은 그 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가 순순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보조금 주는 것이 단기적으로 조금 처방은 있을지 몰라도 네. 정상적인 그 경제 역동력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외신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뉴스들을 막 보다 보니까 아주 정부에서 지원해줄 내용들은 아주 달콤해요. 네. 뭐 고용도 생존자들에게 고용을 해주겠다. 그리고 사망자가 있는 가족에게는 뭐 현금으로 뭐 한 550만 원 정도 예. 지원해주겠다. 뭐 상인이나 농민들에게는 그 채무를 연기해주겠다. 연장해주겠다. 근데 우리가 아는 터키의 경제 상황으로는 이게 가능할까? 에르도안 어떻게 재선을 해보려고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사실 뭐 돈이 이제 중앙은행에서 네. 이렇게 그 발권하면 되지만 문제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외환 보유고 같은 것이 이렇게 줄어들고 아까 말씀드린 그쵸. 대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은 그게 이제 즉각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경제의 다른 부분에 어떤 굉장히 역효과를 줘서 그 경제 환경을 보면은 트루키에가 위치한 지역이 중동, 그 중앙아시아, 발칸동에서 유럽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의 그 공장이 그쪽에 그 트루키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 110개 정도 기업체가 나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 경제하고 뒷받침하는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성장하면서 이게 이제 그 무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과연 외환 보유고까지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느냐 이렇게 네.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작년 12월 달하고 환율이 18.82라 1달러당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농산물 가격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환율 같은 것이 어떻게 지금 변화할지 좀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아마 결국 쉽지 않은 환경일 것으로 봅니다. 그쵸. 뭐 지원 내용만 보면 야 너무 잘 됐다 이런 게 진짜 그대로만 네. 말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한편으로 터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본 지식에 의하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네.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만 명 정도가 그 스테디움 있잖아요. 경기장에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임시로 살아간다거나 한 8만 명 정도는 병원에 지금 있다거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 가장 터키 국민들이 가장 먼저 좀 도움을 받으면 좀 현실적인 거는 뭘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시리아 난민촌을 여러 군데 이제 국경 부근에 이제 가봤습니다. 가보면은 대충 난민촌이 그 당시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과연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네. 이런 거에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시리아 난민촌에 갔을 때 그 군수들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데가 없다. 그래서 요청했던 것들이 이제 그 학교하고 그다음에 보건과 관련해서 이걸 요청을 해서 외교부에 이제 건의를 해서 난민학교 4개에서 4천 명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이번에도 지금 위기 상황이 지진이 났을 때 주한 대사관도 그렇지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거는 텐트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아까 어떤 데 보면은 눈도 오고 춥다고 네.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당장 여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 지역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떨림을 느껴서 집에서 못 자고 차에서 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건물 안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날씨는 춥고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이제 많이 요청했던 것이 텐트나 발전기. 그래서 안투르크 친선협회 같은 경우는 그걸 수소문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아원 같은 거 이런 얘기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정부가 필요한 그걸 지원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튀르키예에서 발생했던 지진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러면서 튀르키예의 역사적, 민족적 배경 이야기까지 우리가 한번 깊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튀르키예를 더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더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과의 대화 오늘은 조윤수 전 튀르키예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